4장 개인의 발달입니다. 발달의 개념과 원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달의 개념. 발달이란 유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크기, 형태, 기능의 변화를, 정서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다루는 능력의 변화를, 인지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성숙, 경험의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사고의 변화, 그다음에 사회적 발달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프카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숙과 학습에 의해 일어나는 양적, 질적 변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릅니다. 다르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몸이 커지고 뇌가 발달하고 지각이 발달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경험과 대상에 대한 지각, 그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변화. 특히 인지적 변화를 갖다가 바로 이제 학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의 요소 보면은 이제 성숙, 성장, 학습 이렇게 있죠. 유전 정보에 따라서 신체의 심리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성숙이에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자라거나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 같이 신체 또는 신체적 능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장하고 성숙하고는 같이 따라다니는 개념이에요. 같이 따라다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습하고 이제 구분이 되죠. 보통 이제 성숙하고 학습하고를 갖다가 이제 구분을 하고, 직접 혹은 간접적인 외부 경험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어 변화 및 발달을 일으키는 것,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달의 기본 성격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이게 쭉 나오는데요. 요거 이 발달과 관련해서는 보통 아동 심리학, 그리고 이제 유아 교육 이쪽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아동의 초기 경험이 후기 발달의 기초가 된다. 그게 바로 기초성이에요. 적기성. 모든 발달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발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영양 공급이 신체적인 것과만 관련지어서 보면 어렸을 때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유전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좋은 성장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적성. 발달은 계속적이고 연속적이고 누가적이다. 현 단계의 발달이 잘못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더욱 잘못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가역성. 전 단계의 잘잘못은 후 단계의 잘잘못에 영향을 끼치지만 후 단계의 잘잘못은 전 단계의 잘잘못에 영향을 주거나 교정 보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초기의 발달 결핍은 나중에 보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적성, 이 적기성부터 시작했어요. 누적성, 불가역성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발달의 원리를 보면요. 발달의 방향성, 분화 통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체와 운동 기능은 전체적인 것에서 부분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미분화된 것에서 분화된 것으로 발달한다. 사고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종합되어 구조화되고 체계화된다. 이게 이제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상형 발달이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발달을 갖다가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고, 연속성, 점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달에는 기약이 없으며 전진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전 단계의 발달이 있어야 이후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상호작용성. 유전과 환경,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자, 네 번째로 상호관련성이에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각 발달 영역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보상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영역이 우수하면 다른 영역에서도 우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발달의 예방성 곤란, 예방 곤란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달 경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사람들.
특히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갑작스럽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학종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쭉 계속해서 이제 오니까 그러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교양들이 있었어요. 이제 오로지 이제 학력고사.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수능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진학하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때만 정신을 차려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대학교를 갔다가 진학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 명이 나왔어요. 이제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꾸죠.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꾸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것이 적절한 예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순서성,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머리에서 발끝으로, 중앙에서 바깥으로,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발달한다. 주기성과 불규칙성이에요. 장기적으로 발달은 계속적인 과정이지만 단기적인 발달은 일정하지 않다. 개별성,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의 영역,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건데요. 지각 발달. 감각기관이죠. 우리 눈, 귀, 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감각기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해 나가고. 운동 발달, 신체 발달이죠. 인지 발달, 머리가 이제 좀 더 성숙이라고 그러면 좀 아까 이제 나온 말하고 좀 어폐가 있으니까 발전해 나가는 거 그걸 이제 의미하고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발달 영역 6가지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달에 이제 쟁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그 발달하는데 영향을 끼치느냐. 그래서 유전된 환경.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거죠. 발달이 태어나면서 내적으로 가지는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유전의 영향이 컸다. 근데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환경이다. 그렇게 이제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전과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속성 대 비연속성이에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끊기지 않고 쭉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고 비연속성은 갑자기 한 단계 이제 확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능동 대 수동. 능동에서는 스스로의 탐색을 통해서 나타난다. 수동 쪽에서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일정 정도 이제 부모님이나 뭐 교사에 의한 일정 정도의 강압,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주입, 그러면서 속으로 그걸 갖다가 또 익혀서 자기의 그런 어떤 발견, 그래서 스스로 성장하는. 그다음에 이제 규준 대 개인차인데 규준이란 특정 발달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연령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학교 제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일정 정도 연령대에 배워야 학습을 해야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나아질 거다. 제대로 이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개인차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 않다. 개인차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규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제 얘기들 하죠. 초기 경험인데 이제 후기 경험인데 초기 경험이 중요한지 후기 경험이 중요한지 이제 연구자간들의 이견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 경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양문화권에서는 생 5년간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동양문화권에서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뒤에 6, 7세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2절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지발달 이론은 인지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요. 과제 상황들에 대해 아동들이 내리는 판단,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했던 추론에 초점을 둡니다. 인지발달 이론은 아동들이 단계를 거치면 이제 발달해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구조를 중요시 여깁니다. 추론의 내용보다 그러한 추론을 낳은 구조, 추론의 형식에 강조점을 둡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 이걸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여기서 인풋,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가 과정이 나타나고,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웃풋. 그래서 이제 나름의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갖춰지게 되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요? 구성이에요. 이 안에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득적이다. 또는 본유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득이나 본이라고 하는 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이제 갖춰져 있다는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 스트럭처, 구성, 과정, 요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로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형식이에요. 어차피 이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추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지식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요 스트럭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성주의의 입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발달 이론은 바로 그래서 구성주의예요. 지식과 정서는 본유적인 것, 혹은 사회 환경으로부터 학습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유적인 것,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이제 이상주의 교육 철학할 때 이제 봤었잖아요. 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환경으로부터 학습된 것, 로크가 얘기했던 타블라 라사, 백지, 거기에 이제 경험을 딱 박히면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아동의 추론이에요. 요 안에서 능동적으로 프로세스가 이제 굴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 여긴다. 아동은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해 간다. 바로 이거죠. 이게 이제 I면, 이 스트럭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이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구성해낸 지식. 이거를 환경과 또 교환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인지발달이론 역할 채택 또는 조망 수용을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역할 채택이 뭐예요? 나는 오늘은 햄릿, 내일은 로미오, 그 다음 날은 줄리엣. 우리 역지사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그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는 거예요. 조망, 바라보는 거죠. 관점을 갖다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지발달 이론이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발달의 방향과 이상적인 가장 높은 단계는 어느 사회나 공통된 보편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제 믿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칸트부터 이제 쭉 내려와서 뒤에 보겠지만 피아제, 콜버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환경을 개척하고 창조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높은 내적 능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를 조직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자기구성적인 존재이다. 우리 여기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예. 선과 악에 대한 선언적 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덕규칙을 획득함으로써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번째, 타인을 고려하면서 높은 도덕적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제 인지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적응 과정이 바로 지적 발달이다. 인지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구조의 계속된 질적 변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컨베이어 벨트에 있어서 요거는 이제 조그마니까 이걸 갖다가 좀 더 키우는 거예요. 키우니까 여기도 이제 톱니바퀴 같은 것도 걸로 해갖고 좀 더 단단하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고 이걸 용량을 키웠으니까 여기다가 굴뚝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공기도 연기도 빼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질적 변화의 과정이에요. 인지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란 실제에 관한 알을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인지 구조를 부단히 확대하고 새로이 창조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렇게 본 거예요. 인지 발달은 연령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구조를 지닌 규칙적이고 연속적이며 계열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각각의 인지 발달 단계는 구조화된 전체로 각각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개인은 일생을 거쳐 단계들을 거치며 발달한다.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도 얘기를 하지만 단계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계. 이 단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상향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들을 갖다가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들을. 그래서 전 단계는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되고 분화 통합을 거치며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 바로 이제 저 계단식으로. 자, 그래서 피아제가 이제 인지발달 단계, 그러니까 지능심리학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네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구분을 했고 감각 운동기 0세에서 2세 원시반사 순환 반응 그 다음에 전 조작기에는 상징적 표상 자기중심성 여기서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기중심성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제 아동들의 특히나 요 전 조작기 단계에 있어가지고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전 사고를 가지고 무생물에도 생물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보면 그 인형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실제로 이제 그 인형들이 물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우리도 어렸을 때 저랬나 싶죠?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에는 수평적 격차, 그 다음에 중다분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형식적 조작기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피아제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아제 이론의 이제 주요 개념 보면 도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고 환경을 다루고 처리하고 조직하는 인지 구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거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반화된 행동 유형이고 개인이 사무적인 현상을 보고 그 의미와 특성을 인식하며 공통된 특성에 따라서 분류, 조직, 해석, 판단, 평가, 행동하는 인지 구조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스킴, 쉐마, 스키마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이제 좀 그럴듯하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쉐마죠. 쉐마가 좀 더 그 말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쉐마라고 많이 합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이제 구성이 되고 불변적인 것을 아니며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해요. 바로 이거죠. 제가 이제 설명했었던 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건데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이제 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식의 성장과 발달을 유발하는 이제 원인으로 바로 이제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동화, assimilation. 환경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자극이나 지각, 지식, 정보, 경험 등을 이미 존재하는 도식에 맞추거나 통합하는 인지 과정이에요. 지각된 대상 혹은 사건의 특징을 자신의 기존 도식에 통합하여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인지 과정. 도식의 양적인 성장을 유발하는 원인이에요. 자, 조절은 기존 도식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 경험을 못해 그것을 세밀화하나 정교함으로써 기존 도식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도식을 창출하는 인지 과정으로 도식의 질적인 성장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갖다가 이제 제가 한번 들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앞서 나온 수능 두 가지 가운데서 바로 이제 이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의 섭취와 같이 보시면 돼요. 음식물의 섭취. 일단 먹고 보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이 먹어야. 근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식이요법을 뜻해요. 우리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섭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단 많이 먹는 거예요. 일단 많이 먹는 거. 그래가지고 내 몸에 축적을 시키는 거죠.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조절은 뭐냐면 식이요법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가 뭡니까? 음식 가려 먹는 거죠. 무조건 먹지 않죠? 어떻게 해요? 비타민이 부족한지, 단백질이 부족한지, 과다한 지방은 억제하고, 그렇죠? 과다한 탄수화물은 억제하고, 몸 상태에 따라서 그 음식 양을 갖다가 조절을 해주고, 좀 더 몸이 건강하게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이제 식이요법 다이어트잖아요. 바로 이제 동화하고 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동화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이에요. 몸이 커지고, 일단은 살찌우고, 조절은 다이어트.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내 몸이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조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적인 성장. 이제 물리적 성장이라고 하는, 물리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화 조절에 자극과 영향을 주고, 도식의 성장과 발달을. 근데 어쨌든, 수능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건 바로 이 동화와 조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형화예요. 동화와 조절이 상호 연계되고, 보완적으로 일어나 양자 사이의 평형을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단은 잘 먹어야 되겠죠? 잘 먹는데 그걸 갖다 이제 가려야 되겠죠? 먹는 것을 가리고 조절하고 섭취를 하되 다이어트 하면서 상호 연계되고 보완적으로 일어나서 평형을 이루는 것. 평형이란 동화와 조절의 안정적인 균형 상태를 뜻해요. 비평형은 동화와 조절 간의 불균형 상태예요. 너무 많이 먹어. 몸은 비대해질지 모르겠지만 불건강해져요. 야식을 탐하고 먹방 보면서 계속 먹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기존 인지구조의 동화 또는 조절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인지적 갈등 상태가 바로 비평형이에요. 그래서 유기체는 이 비평형을 극복하고자 하겠죠. 평형으로 가려고 해요. 이퀄리브리엄,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걸 갖다 원합니다. 동화와 조절의 상호적 자기 규제를 통해 동화와 조절의 평형을 확보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평형화예요. 그래서 인지발달의 과정을 보면 인지발달은 인지에서의 평형 상태에 대한 교론을 고쳐나가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사실 이 인풋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동화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르는 일이에요. 인지구조와 경험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지식의 교란은 인지적 비평형을 낳는데 이는 지적인 발달에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인지적 비평형은 더 나은 지식의 형식을 낳는 재평형으로 개인을 인도한다. 그래서 인지구조는 평형화를 지향하는 동화와 조절을 양자의 상호적 협응과 통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한다. 인지발달이란 동화와 조절, 평형화 과정을 통해서 인지구조가 정교해지고 양적 질적으로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조절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단은 섭취는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걸 갖다가 가려내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도덕 발달을 개인의 사회적 지적 경험에 의해 촉진되는 자기평형적인 인지적 변화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도덕 발달. 우리 도덕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피아제 그러면 인지 발달에서도 강조되는 사람이고, 도덕성 발달에서도 강조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피아제는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 발달이라고 봤어요. 아까 이제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판단. 그렇죠? 추론. 바로 판단 능력, 추론 능력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성 발달로 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는 정서 발달 차원에 있어서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일정 정도 끌어낼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러니까 중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뭐냐면 아이들이 알면서도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요. 알면서도 한다고. 왜 그러겠어요? 피아제, 콜버그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플라톤과 비슷하죠. 이제 말하자면 도덕적 판단, 도덕적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 갖춰질 때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제대로 발달된 모습이다 라고 본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요. 중학생인데 모르겠어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유혹, 중독 현상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자기 합리화, 핑계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도덕적 판단을 갖다가 누르는 거죠.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작년 2020학년도에 이제 요 사회 구성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로 나왔었고요.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혼자서 발달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적 성장을 이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회문화적 토대에 의해서 조직화된 존재,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자기 발전을 도모해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 소유한 지식이 사회문화적 필요와 목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과 지식은 사회문화적 토대와의 관련 속에서 생성되고 기능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지식에 관한 구성주의적 관점을 취하지만 지식의 구성을 사회문화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는 개인이 지식을 구성한다는 점, 그러한 구성이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이걸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 기능이 원시적인 것에서 고등 정신 기능으로 발달한다. 그래서 고등 정신 기능은 숙고되고 매개되고 내면화된 활동으로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기능에서 점차 개인 내부의 개별적인 기능으로 발달해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간의 정신 발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학적으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역사적, 문화적 매개물인 언어, 상징, 예술, 도식과 같은 기호, 심력인 도구들을 강조했어요. 정신기능의 발달은 인간 자체의 힘으로만 되지 않고 심적인 도구를 매개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강조한 게 이 사적 언어입니다. 피아제는 전 조작기 아이의 자기중심적인 언어는 미성숙의 증거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탈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아이가 성숙함에 따라 자기중심적인 언어는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피아제는 본 거예요. 하지만 비고스키는 아이의 자기중심적인 사적 언어는 미성숙의 표시가 아니라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안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자기 자신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사적 언어이다. 사적 언어의 사용은 5세에서 7세의 절정을 이루고 일반적으로 9세에는 사라진다. 네.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면 혼자서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뭐라고 말하고 얘기합니다. 있잖아. 그래. 맞았어. 이렇게. 그게 뭐예요? 사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혼자서 이렇게 뭘 보면서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미성숙의 증거로 봤지만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의사소통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행동과 사고를 안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적 언어가 조용한 내적 언어로 변화하는 것이고 그게 인지 발달의 기본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을 얘기합니다. G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그러니까 근접 발달 영역이 뭐냐면 실제적인 발달 수준 그리고 잠재 발달 수준 이 사이의 차이예요.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지만 유능한 타인의 도움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학습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술을 터득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잠재적 발달 수준은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 아동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의 정도예요.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이란 타인의 도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아이의 잠재 능력을 고려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잠재 능력도 고려해서 지식 수준을 평가한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굉장한 방점을 두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판화, 이제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접 발달 영역. 누군가 도움으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어? 그러면, 도움닫기를 갖다가 시켜줘야 되는 뭔가가 필요하겠구나. 그게 교사의 역할이겠구나. 그거지요. 유능한 또래나 성인의 안내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에 확신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발판화, 비계 설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적시에 주어지는 적당량의 정보, 자극, 각성, 격려 등을 통해 점차 학생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를 능동적으로 자신을 구성해가는 하나의 건물로 보면서 사회적 환경은 아이가 새로운 능력들을 구축하기 만드는 필수적인 발판, 비계라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발판화 비계 설정이란 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하도록 도와주거나 스스로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본식 한자죠. 비자를 갖다가 획을 갖다가 이상했었어요. 어쨌든 비자가 이렇게 되죠. 날비자에다가 계란이에요. 나르는 계단.
옛날 사람들은 알아요. 비계 그러면. 지금이야 이제 그 망둥이라고 하는 게, 저기, 뭐, 중국에서 오신 분들, 몽고에서 오신 분들, 뭐, 무슨 스탄, 뭐,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옛날 분들은 이 비계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렸을 때. 대학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 그런 일용직으로 건물 짓고 하는, 그래서 시계 지고 벽돌 나르고 하는. 아이를 갖다 이제 여기서 이제 건물로 갖다 그러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은 이제 올리면 이거 그냥 올릴 수 없어요. 이거 일일이 이제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벽돌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갖다가 하나씩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발판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나무판으로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공법이 발달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비계 형태, 이런 식의 비계 형태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판이.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비계.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써가지고 비계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비계입니다, 요게. 요 비계가 있어야 이 건물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발판화,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판화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고, 저렇게 이제 비계라고 쓰는 겁니다. 요게 이제 비계예요. 저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말에 일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말들이 굉장히 많고, 공장에서 쓰는, 소규모 이제 특히나 중소 간의 형태의 이제 그런 공장들에서도 일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싱, 우리 이제 미싱 공장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레스, 얇은 금속판을 갖다 눌러가지고 이제 주용을 하는, 그런데. 자, 그 다음 유도된 참여. 아이가 성인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문화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화되는 것, 이게 유도된 참여예요. 그래서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아동의 발달 목표나 배우는 내용과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누가 유도하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부모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시적 단계, 두 번째 순수 심리 단계,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 그 다음에 내적 언어 단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적 단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종류의 비지적인 언어 단계가 나타난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욕구에 충실하죠. 이제 그것에 따른 아직은 미성숙한 모습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난다. 여러분도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심리 단계. 그래서 언어의 상적 기능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언어와 사고가 결합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순수 심리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중심적인 언어 단계죠. 자기중심적 언어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모색하는 사고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아까 사적 언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요게 미성숙의 어떤 징후라기보다는 발달 과정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다. 비고치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중심적 언어의 감소를 내적 언어 단계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적 언어의 단계에 가서 자신의 머릿속에 무성 언어의 형태로 언어를 조직하는 것이고, 내적 언어와 외적 언어의 양자를 개념적 또는 언어적 사고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유심히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책을 읽는 게 어른들 책 읽는 거하고 달라요. 어른들은 묵독을 하잖아요. 묵독. 조용하게.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까지는 아이들은 읽어요.
책 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묵독이 아니라 읽습니다. 소리 내어서. 교육적 적용. 인적 환경이 아이 발달에 중요하다. 그러겠죠? 스캐폴딩. 발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사의 역할은 아이에게 현재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제를 부여하고 조언과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지적 발달을 돕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뒤에 그 콜버그에서 나오겠지만 현재 능력을 약간 넘어서는 그런 과제를 갖다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교수 활동은 현재의 발달 수준보다 조금 앞서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아이들은 협동학습을 통해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협동학습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비판이에요. 근데 비고치키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변화를 갖다 기술하지 못한다. 그렇죠? 굉장히 세밀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피아제 같은 경우에도 적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지 못한다. 아동의 인지와 사고 발달은 비언어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비고치키는 인지 발달을 언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그렇죠? 언어 관점에서만 얘기를 했어요. 인지 발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인간의 사회적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이한테 있어서 나타나는 어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접 발달 영역을 측정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실적 생활에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개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생님이 부모님이 발판에 대해서 돕는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측정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아이와 교사와의 관계성, 부모와의 관계성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하고 측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 발판화 비계설적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우드가 얘기한. 그래서 이제 발판화라고 하는 것은 비고츠키가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을 얘기를 했고 발판화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자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근거 있고 합리적인 얘기니까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어떠한 지지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발판화의 범주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아동의 흥미 유발, 자유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아동의 흥미 유발은 뭐 알 테고, 자유의 정도 감소시키기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잡스러워요.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도록 안내하고 과제를 단순화시켜주는 것. 그다음에 학습 목표를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 너의 목표 이걸 향해서 꾸준하게 나가는 거야. 과제의 특성, 중요한 특성을 표시하기. 학습자가 한 것과 올바른 것 간의 불일치를 표시해줘서 아이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좌절 통제. 과제가 주는 좌절을 줄여주고 아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힌트, 도움을 주는 것. 시범.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드 같은 경우에는 발판화의 범주로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쉐츠가 얘기한 겁니다. 이제 범주 구분. 쉐츠는 인지적 발판화하고 정서적 발판화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인지적인 것은 학습 내적인 도움 주기고, 정서적인 것은 학습 외적인 도움 주기. 그래서 내적인 것은 학습 내용에 직접 관련을 가지고 지도하는 형태. 학습 외적인 것은 학습과 관련 없는 정서적인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는 것.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죠. 그래서 발판한 이제 영역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쉐츠가 이제 했었던 발판의 대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런 것들은 인지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요 밑에 있는 것은 정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에 발판에 활동 목록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로버츠와 랑거는 거시적 발판화, 미시적 발판화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거시적 발판화는 주인의식, 과학 수준의 적절성, 학습의 과정, 협동적 상호작용, 내만의 현상을. 미시적 발판화라고 하는 건 초점 맞추기, 수정하기, 힌트 주기, 요약하기, 진술하기. 그래서 거시적 발판화라고 하는 것은 학습, 구체적인 학습을 둘러싼 것들. 그렇죠? 미시적 발달은 바로 그 학습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 초점 맞추기, 관련 분야를 좁혀가는 도움, 학생의 노력에 방향을 제시하여 과제를 단순화시켜주고, 수정해주고, 힌트도 주고, 요약도 해주고, 진술하도 정보의 직접적이고 명식인 진술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을 맞으면 미시적 발판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발판화의 이제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될 수 있는데, 공동 문제 해결,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상호 주관성,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상호, 이걸 간주관성이라고 하는데, 나의 주관, 저 사람의 주관. 그래서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협의하고 타협하는 거, 따뜻하고 반응해 주는 거. 이게 뭐예요? 소통과 공감. 그죠? 네 번째, 근접 발달 영역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적절하게 도전적인 수준이 되도록 구성을 하고, 아동의 요구와 능력에 맞도록 성인이 개입하는 정도를 조절하고, 자기조절 증진하기. 그래서 아동에게 의문점과 문제를 파악하도록 허용하고, 아동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에만 개입을 하고, 아동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멈추고, 이런 것들이 바로 효과적인 발판화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특히나 이 자기조절 증진하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섯 번째,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멈추고. 근접 발달 영역 발판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목표는 아이가 빨리 발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보호하려고 하죠. 하지만 아이는 어쨌든 성숙해서 발달을 해서 어른이 되고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 비계를 갖다가 빨리 치워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케이지의 실행 제어 구조 이론입니다. 여기 개념을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정보 처리적 접근을 통해 피아제 이론을 재해석한 이론이다. 인지 발달에 대한 과정적 접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정보 처리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책으로 보면 333페이지에 바로 그 정보 처리 이론이 나옵니다. 이 정보 처리 이론도 인지주의 학습 이론 가운데 하나거든요. 인지주의 학습 이론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그 인지 학습 이론의 하나고요. 여기 이제 좀 읽어보면 정보 처리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을 바로 이 실행 제어 구조 이론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 이론의 사고의 구조적 측면, 우리 보셨잖아요. 형식, 틀, 구조, 그것과 정보 처리 이론의 사고의 과정적 측면을 통합하여 기술하고 있다. 정보 처리 이론을 갖다가 이제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단기 기억이 있고,
보통 이제 그걸 작동 기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그 과정을 갖다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보 처리 이론이고요. 이제 그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화 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출 회상을 하든 재인을 하든 그렇게 이제 끄집어 낼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바로 그 구조와 체계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청킹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정보 처리 이론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이 케이지의 실행 제어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제어 구조 이론에서는 문제 해결가로서의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네 번째, 아동이 생리적으로 욕구를 부여받았고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들을 생득적으로 구비된 절차들을 개선하고 결합함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지녔다. 구성주의적인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여기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전략을 보면 아동은 상위 목표를 설정하고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위 전략을 발달시키며 상위 목표나 상위 전략은 하위 목표들의 개선과 통합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동의 문제 해결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단위로서 실행 전략이라고 하는 걸 제안했고 실행 전략이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적 절차, 계획 이런 걸 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문제 해결 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행 전략은 물론 실행 전략 이전의 정신 과정들을 모형화해야 한다. 그래서 실행 전략 이전의 정신 과정이란 새로운 사태 분석에 수반되는 정신 과정, 이 사태를 다루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조립하는 정신 과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동의 문제 해결을 모형화하는 전략 과정과 전략 전 과정이 동시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 제어 구조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내부의 정신적 천사진이에요. 특정 문제 사태를 다루는 습관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행 제어 구조에는 문제 사태의 표상, 목표의 표상, 전략의 표상 등 세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시행 제어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요 세 가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동화라고 하는 거하고 중심 개념 구조의 습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이 이루어진다면 신경 충동의 전달이 빨라져가지고 정보 처리의 효율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성숙되게 되는 건데 이 자동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적은 주의와 노력으로 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실행 제어 구조에 있어 변화는 이제 제일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중심 개념 구조의 습득입니다. 여러 개념들을 관련시켜 주는 연결망인 중심 개념 구조를 획득해서 정보 처리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구조와 체계와 성킹을 뜻합니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갖다가 습득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창의성, 개발을 위한 어떤 도구 가운데 하나로 바로 이제 마인드맵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맵 같은 것도 바로 이런 중심 구조, 개념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습득하는 겁니다. 유용한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발달의 의미, 인지발달이란 정보 처리 전략, 실행, 제어 구조와 같은 세련된 학습 전략을 갖다가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장면에서 사용되는 실행, 제어 구조의 변화, 정보 처리 용량의 증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과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문제 해결 전략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지발달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래서 아동이 과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작동 기억 용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인지발달 수준이 높아질수록 작동 기억 속의 저장 공간은 커지고 조작 공간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정보 처리 이론에서 또다시 이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 단계를 보면 감각 운동기, 이건 이제 착생기, 1차 통합기, 2차 통합기, 정교합기
요걸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로 가서 차원기로 가서 벡터기, 방향성을 갖다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감각 운동기. 이거는 이제 비슷합니다. 앞서서 얘기한 뭐 피아제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요 단계별 특징은 비슷합니다. 요 한번 참고해 하시기 바라고요. 관계기. 피아제의 전조작기에 해당된다고 나왔죠. 차원기. 그다음에 이제 벡터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둘 이상의 차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방향성이라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을 획득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교육적 적용. 학습 실패의 원인을 학습자들이 활용하는 학습 전략의 미숙으로 귀인한다. 그러니까 학습 전략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습득을 할 수 있으면 학습에 있어가지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동일한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 중에서 성공적인 학습자 전략을 실패한 학생들한테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파스쿠알 레오네 구성적 조작이론. 신피아제 학파, 그러니까 피아제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고요. 신경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뇌에는 지식구조의 내용과 무관한 방식으로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일련의 무의식적인 심리적 조작자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적인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중앙정보 처리 공간을 M 조작자, M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M 조작자가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식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나이에 따라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동이 어떤 문제를 풀리는 이유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중앙 정보 처리 공간보다 아동이 가진 실제 중앙 정보 처리 공간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정 과정을 요구하는 용량은 불변이지만 전체 정보 처리 용량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 처리량의 크기는 증가할 수 있다. 다행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네요. 그죠?